안녕하십니까. 자, 언의 작품 세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두보의 역시 두보의 작품이고요. 제목을 보니까 등악양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등 올랐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악양루에 올랐다. 자,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말로 제목을 바꾼다면 악양루에 올라.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8개 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4개 행 전반부, 또 뒤에 4개 행 후반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자, 또 이전의 작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 볼까요? 네. 네는 여기서 옛날을 의미하죠. 옛날에 동정물을 듣다니. 동정물이라는 건 동정호수를 얘기합니다. 중국의 후난성, 서남쪽의 중국 최대의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은 가본 적이 없고요. 자, 옛날에 동정물을 들었는데, 동정호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동정호수 물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소문은 당연히 좋은 소문이었을 거예요. 너 동정호수 가봤니? 야, 나 이번에 가니까 정말 멋있더라. 너 나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봐. 이런 얘기를 두보가 들었던 거죠. 예, 그런 소문을 예전에 들어두었다가 그다음 두 번째 오늘날 악양루에 오르라. 오늘에서야 악양루에 올랐다. 자, 그렇다면 악양루는 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높은 언덕 산인 것으로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 악양루라는 산에 오르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동정호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악양루에 올라서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멋지다는 동정호수를 드디어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묶어서 우리가 수연해서 알게 된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시적화자가 또 악양루에 올라서 소문으로만 듣던 동정호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한다?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소문으로만 듣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렇죠. 아름다운 경관, 어디에 동정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에 감격한다, 감탄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수연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수함경미 함년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행 오와초외. 자, 이 외라는 것은 오나라와 초나라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현대어로 하면 너와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너와 내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옛 문법으로 바꾼다면 너와 나와 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도 이걸 사용을 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문법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 일단은 필요가 없고요. 어쨌거나 오나라와 초나라가 그 주격조사 이가 여기 붙어버린 겁니다. 와 이 이렇게 된 거죠. 동남역이 떠졌고 동남쪽으로 떠졌고는 요거는 갈라졌고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현대어로 치면 갈라졌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갈라졌다.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남쪽으로 갈라졌다. 무슨 얘기냐? 아마도 악양루에 올라서 동정호수를 뜨거니 바라다 보면 그 동쪽과 서쪽으로 오나라와 초나라가 보인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호수가 얼마나 크면은 두 나라의 경계가 될 정도이냐, 뭐 이 정도. 아니면 이 광활한 대지가 얼마나 멀리까지 보이면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한눈에 들어오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표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남역 쪽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자 하는 바 핵심은 광활하다. 호수가 너무나 크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과 땅은 이랴에 떴도다. 밤낮으로 떠있다. 자, 하늘과 땅이 떠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아마 마찬가지 표현일 것 같아요. 광활하다. 즉, 이 호수에는 하늘의 모습과 그 다음에 땅의 모습이 그대로 밤낮 없이
사시사철 1년 365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어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호수가 크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을 다 그림자로 품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함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오나라와 초나라가 뭐 하늘과 땅이 중요한 거 아니고 뭐다 광활한 모습 정도 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옛날에 동정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와 악양로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너무나 광활하고 멋진 모습이여 감격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악양로에 올라 말로만 듣던 광활한 동정호를 보니 멋져요. 그래서 정서 상태 멋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심리 상태. 그죠? 기행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견문은 뭐예요? 동정호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악양로라는 곳에 가서 동정호수를 바라보면서 감상 뭐죠? 멋지다. 감탄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수함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후반부로 들어가 볼까요? 친한 버디 한자 그럴도 없으니 친한 친구가 한자 그럴이라는 건 이건 편지 즉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싸움터의 말이 관산북녘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원인은 전쟁 때문이었죠. 왜 그러냐? 전쟁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소식까지도 끊어진 상태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늙어감에 외로운 배옷 있도다. 늙어감에 외로운 배만이 있구나. 배 타고 다니는 둥둥둥 떠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친한 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외로운 존재가 되죠. 그죠? 그 원인은 뒤에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다 보니 내가 의지할 곳은 배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시적화자는 어쩔 수 없이 전쟁 때문에 떠도는 방황을 하게 되고 방황하면서 내가 의지할 곳은 타고 다니는 배 뿐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로운 배 여기서 보면 수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식이 외로운 배라고 수식이 되어 있죠. 배를 외롭다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로운 존재는 누구죠? 그렇죠. 시적화자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는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죠? 외로운 배로 배는 외로움을 상징하고 드러내고 외로움의 실체는 나고 그렇다면 이 배라는 사물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객관적 사물이 시적 화자의 정서와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경련에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정서는 외로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반부 수연과 함연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즐겁고 기뻤는데 경련으로 넘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외로움, 부정적인 심리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앞부분과 전반부, 뒷부분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대조는 역시 무엇을 위한 걸까요? 강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적화자가 떠도는 생활, 외로운 생활이 괴로운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대립을 시킴으로써 더욱더 슬픔과 괴로움이 잘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친구의 소식은 끊어지고 나는 외롭게 떠돌고 있어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싸움의 말이 관산북녘에 있나니 싸움터의 말 뜨그득뜨그득하는 말들이 관산이라고 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고향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고향에 있는 산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 국경 요지, 주요 지점 이런 것에 주변에 있는 산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는 고향산 상관없습니다. 싸움터의 말이 고향의 북쪽에 있으니 즉 전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군요. 허남을 비교해서 눈물을 흘리노라. 자, 나는 뭐예요?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자, 그럼 눈물의 원인은 뭐죠? 그렇죠. 가깝게 보면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멀리 보면 어떻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로움, 늙어감이 또한 나의 슬픔과고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늙음, 나의 외로움 방황, 그 다음에 전쟁.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전쟁이죠. 전쟁 때문에 내가 늙은 나이에도 이렇게 떠돌고 있으니 친구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으니 나는 슬플 수밖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늙고 외로운 처지 때문에 슬프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 전쟁 때문에 슬프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 늙고 외로움으로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정서를, 개인적인 슬픔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쟁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집단적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쟁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국의 정이다. 왜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난 작품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국의 정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다시 후반부 보면요. 친한 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늙어가며 외롭게 떠도는 내 모습 배만 의지해 살아갈 뿐이로구나. 싸움터의 말은 아직 고향에 있으니 난간에 기대서서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늙고 외로운 처지에 전쟁은 계속되고 눈물이 난다. 슬픔의 정서가 주된 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부에는 감격의 정서, 감탄의 정서에서 후반부 눈물로 넘어오면서 대조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중국의 후난성 부근에 있는 그 최대 가장 큰 호수라는 동정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괴로운 자신의 처지와 슬픔을 드러냈던 그런 작품을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악양루 언해 작품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시 언해 또 다른 작품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간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